공공신학과 신체 정치학 출판 기념회의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영호입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및 공개 토론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 최수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시간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또한 같이 성숙해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훈 박사 새로 출간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훈을 나누고 토론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과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한국교회가 성숙하게 발전하는 기획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대한 역작을 저순하고 고생한 당신의 종 우리 정수훈 박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글을 쓴 이 모든 작업들이 한국의 성숙한 발전과 신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여러 학자들과 또 거기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임을 주관한 기관에도 방문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펼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또 귀한 예배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우리 저기 한신대학교 강성용 총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승원 박사님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한국에 너무 뛰어뛰어 오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교실이라고 있고 오늘 예약하고 먹고 왔습니다. 내년에 오면은 보기에도 좀 힘써서 좀 가르쳐주십니다. 80년대 수일동산에서 학교 만났는데 그때 바르트가 여기 있었습니다. 백바르트가 있었고 돈바르트가 있었고 백바르트가 막 간전사를 죽어버렸어요. 생존자 돈바르트께서 지금까지 바르트 신학을 이어가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운 이 가운데 신앙으로서 신학의 부재 아닐까요? 신학의 위기로 이렇게 정 박사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 신학을 위해서 많이 기여주신 것이라고 믿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장이 이제 내년에 지시는 총무님, 기장 총무님 오셨는데 이따가 짧게 한 말씀 하시고 70주년 때 우리 기장 회가에 보면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우리는 듣는다 새로운 말씀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신학 그 1절에 그게 있습니다. 기장은 사실상 신학의 하나의 우리 기장의 정체성이고 교단에서 신학교가 출발한 게 아니라 신학교가 교단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좋았는데 몸담고 있으면서 신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어려움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귀한 신학의 향연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고 그래서 오늘 정순 박사님의 노고가 조금 위로가 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시기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출판 기념회 및 공개 토론회인데요. 먼저 우리 정승훈 박사님 공공신학과 신체 정치학 이 책에 대한 출판 기념회 공개 토론회 겸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논평을 오늘 세 분 박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논평 해주시고요. 시간은 저희 한 20분 정도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이 논평을 들은 다음에 정승훈 박사님 이제 잠깐 발제하시고 발제 끝난 다음에 그 논평에 대한 그다음에 토론을 이제 세 분 논평자분들 같이 나오셔서 같이 토론하고 또 듣는 그런 시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저희 모임 말고 또 다음 모임에 있어서 약간 좀 시간적 제약은 있는데 한 20분씩 그리고 한 30분 또 공개 토론 한 20분, 30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임창세 박사님 나오셔서 공공신학의 사회학적 토대, 필취와 박스 배번에 대한 부분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창세 박사님 칼바르트 소장으로 계시고요. 연관생들이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발제 처음 하기 위해서 영광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승훈 박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뭐 총적도 하고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만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참 제가 독일에서 바르트 때도 바르트도 글을 어렵게 쓰고 제 지도 교수님도 바르트 할 때 글을 어렵게 쓰는데 바르트 정부와 정승훈 박사도 글을 어렵게 써서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또 필취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희 한국에는 전혀 연구소도 없고 책도 없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논문이 한 2편 정도 있는 거고 그런 필취를 정승훈 박사님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최대한 어떤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 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공신학을 우리 정 박사님 미국 책을 보면서 야 이거 한국에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의 부원이 나왔고요. 특별히 이제 공공신학은 그동안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사회과학적 기초가 마르크스주의나 본주체 사상이었다면 이 공공신학은 더 그 사회학적 폭을 더 넓혀서 사회학 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프랑스 사학과 쪽과 그다음에 또 뭐 물론 마르크스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마르크스와 쌍벽을 이루면서 당시의 사회학의 기초를 놓았던 마크스 베버 특별히 중요한 사회학적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좀 설명드리고 또 질문도 해드리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60%가 넘어가죠. 기독교가 30%, 불교 20%, 그 다음에 천주교 1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 종교 인구는 80%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신앙이 한 개인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회학에서는 정작 이 종교의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일부러 배제하고 그런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학이 편협된 사회학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저는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승훈 박사님의 책을 이렇게 딱 보니까는 사회학 속에서는 종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알다시피 뭐 엘리아드나 이런 분들이 다 종교적인 인간이다, 종교적인 인간이다. 또 칼바르트는 로마 사회 일본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갖는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데 그 종교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 신앙의 부분이 빠진 사회학, 그동안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 사회학의 한 파트로 종교 사회학이라고 따로 떼어서 이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가만히 보면 철학, 사회학의 뿌리 철학에서부터도 신학과 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최근의 철학은
신화를 배제하는 상태에서 철학을 한 것 말미암아 철학의 본래 이해에 많이 벗어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 박사님이 이 공공신학을 통해서 사회학과 종교, 특히 기독교를 접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학하는 입장에서 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트린치하고 막스 베버는 30년 동안 우리 정 박사님으로 30년 동안 같은 아파트 아래 집에서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도 막강한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릴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름만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그 신학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트릴치가 지향하고자 했던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릴치는 그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동안 종교 다원주의가 종교 간의 대화의 주요 흐름을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트릴치는 종교 다원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발전된 모습의 종교 간의 대화를 지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가 사회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전망을 중요한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트릴치는 특별히 이제 모든 종교에는 종교적 아프리오리가 있다.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이죠. 모든 종교에는 공통된 종교적 아프리오리가 있고 그 아프리오리를 트릴치는 슈라이너가 말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그 종교적 아프리오리에서 공통점을 찾고 어느부터 대화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세계 고등 종교에는 다 일치되는 공통되는 도덕적 윤리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덕적 윤리적 사회에 꼭 필요한 도덕적 윤리적 요소를 종교가 가장 잘 이 사회에 제시해 줄 수 있고 실현해 줄 수 있고 그 공통된 도덕적 윤리적 요소들을 함께 논의하다 보면 새로운 미래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프로랩시스적 절대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승만찬과 예배 때 아나그네시스는 과거를 현재화시켜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클레시스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프로랩시스는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오늘 이 시간에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프로레시스적 어떤 전망을 종교 간의 많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대화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논의해 가다 보면은 이 사회를 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고 그것과 아울러도 종교 간의 대화를 종교 다원주의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통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트릴치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종교 다원주의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전망을 트릴치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정충호 박사는 트릴치의
그런 어떤 종교적 전망과 함께 트리치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인 생활세계라고 하는 개념, 후설의 생활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더 접목시켜서 특수한 경험과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종교적 체험을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치는 그쪽 트리치가 시대가 19세기의 사람, 중후반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서구서의 유럽사회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슬람, 뭐 불교 거기는 그때는 거의 뭐 90%가 종교적 사회였으니까 그런 종교적 사회 속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하나의 윤리적 전망을 가지고 도덕적 전망을 가지고 하나의 그 좋은 사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통합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종교 간의 대화 속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생활세계까지 직접 들어가서 그렇죠. 생활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영역이거든요. 삶의 영역이거든요. 거기에는 불교, 우리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교인들의 고민 속에는 조사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고민이 들어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을 통한 종교적 공통 부분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은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종교 간의 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신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종교 간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리치가 거기에 좋은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막스 베버인데요. 저는 막스 베버에 대해서 약간의 전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성훈 박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부했네요. 막스 베버 다른 책만 찾아가면서 여기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데 특별히 이제 막스 베버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공공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학적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럽 사회의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윤리가 특히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를 상생시켰고 그 자본주의를 상생시켰지만은 결국은 그 자본주의에 의해서 천도교 윤리가 잠식을 당하는 그렇게 막스 베버는 세월이 창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결국 물질주의 이 세월이 창사에 갇혀서 청교도 정신은 사라지고 물질주의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지금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미리 예견했다는 것이 대단히 뛰어나고요. 또 막스 베버는 마르크스가 피지 독재를 갈 때에 그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견해주고 있었고 상당히 탁월한 사회학자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었고 특별히 자본주의 형성에 있어서 청교도의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별히 타인추수라죠. 일단 다 모든 종교가 다 있었는데 왜 하필 천주교가 아니고 또 불교가 아니고 이슬람이 아니고 왜 청교도가 있는 개신교 진영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느냐. 그 이유는 칼빈주의의 신앙적 합리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적 합리성이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의 이신적 요소, 주술적 요소를 타파하고 합리성을 관철시켰고 그 합리성이 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그 자본주의를 통해서 유럽 사회가 발전했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분석입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기본 골반이고요. 그러면 세월이 창살에 갇힌 이 자본주의에 갇힌 이 현대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막스 베버는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특별히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데 한 직업은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썼고 두 번째 이 불의의 사람들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막 칼 마르크스처럼 계급 투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막스적 요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필요한데 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두 그룹 정치가와 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반영을 하면 자본주의의 맹점과 모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소명으로서의 정치 여기서 소명 지금 일반 사회학자는 이 베르크라는 독일어 단어를 직업으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막스 웨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처음부터 이 베르크에 대한 개념이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 그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직업 소명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신념윤리, 내적인 윤리가 있고 그 신념윤리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책임윤리가 따라야 되고 특별히 정치가들에게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본주의의 부족한 점을 메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막스 웨버의 정치 이론을 반영한 정치 세계가 바로 독일입니다. 경희대학교 김유리 교수가 우리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미국으로 하면 안 된다. 미국을 닮으면 안 되고 독일을 닮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의 신념과 윤리와 책임윤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신뢰받는 사회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대표적으로 총리가 아닌 대통령들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전임 대통령도 목사 출신일 겁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이 정치에 반영이 되고 정치인들은 책임윤리와 신념윤리를 가지고 소명으로 정치를 행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가지고 수 있는 차별과 부정의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막스 웨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자들. 소명으로서의 학문. 학자들도 정치인처럼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가지고 당시에 독일에서 대학은 굉장히 학문하게 열악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본이 뒷받침해 주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처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독일은 공부가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막스 웨버는 강조하는 거죠. 학자로서 너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소명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학문의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영이 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정승호 박사님은 막스 웨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마르크스를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스 웨버는 아무래도 유럽 중심적인 어떤 사회학을 분석을 해서 한 것이고 청교도와 자본주의는 유럽 중심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럽 사회의 본원적 자본축 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식민주의 정책. 특히 이제 식민지의 수탈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자본을 축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이 자본론, 막스의 자본론 1권에 분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훈 박사님은 막스 웨버의 유럽 중심적 그런 사회학 논리와 칼 마르크스의 식민지의 어떤 분석을 같이 이야기해야만이 유럽 중심적 사회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푸꼬를 또 막스 웨버와 함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푸꼬는 요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도 막 전염병을 이유로 코로나를 이유로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그동안 제어해 왔냐라는 것을 국고가 관계 역사에서 정신병을 국가가 어떻게 다루었냐를 분석하면서 에피스템의 그 시대마다 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 이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 배보와 국고를 또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단지 청소도 정치뿐만이 아니라 동양사회 유교를 통해서 벨라라는 이런 학자들 인용하면서 유교적 사회나 동양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근대적 자본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던 사상적 근거가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고, 특별히 천지공이라든지 정약용의 신학사상이 한국의 유학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성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사상적 근거가 된다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막스 베버의 사상을 사회학을 좀 더 폭넓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차원으로 더 확산시켜야지만이 공공신학의 사회학적 근거가 더 든든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큰 사상가들 베버, 마르크스, 푸코 이 세 사람을 접목을 시켰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정동훈 박사님 정도 되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가 거장의 사상이 혹시 오해곡되고 될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특별히 생활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트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정동 박사님은 자꾸 마르크 바르트 저는 잘 몰라요. 마르크 바르트 잘 모르는데 마르크 바르트하고 접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학의 소재가 되는 사회학적인 분석에 대한 논평이셨고요. 힐릭스에서부터 가져가지고 막스 베버, 푸코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고, 그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관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이제 생활세계의 적용성이 무엇인가라는 크게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따가 답변은 듣는 걸로 하고요. 우리 두 번째 논평, 우리 양만석 박사님 성공회대 교수님이시고 전 총장님이셨습니다.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과 공공신학에 대한 두 번째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교수님, 우리 양 교수님 자료는 뒤에 따로 있으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책을 쓰신 분이 워낙 오래 쓰셔서 저도 전념이 그래서 제가 천천히 그냥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신학과 신체정치학, 시민사회와 자본주의라는 정승훈 박사님의 역작을 읽으면서 그렇게 된 감상평을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활용되는 텍스트와 이론들의 다양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책이거든요. 신학은 물론이요, 사회학이나 사회철학 분야에서 이 연구를 위해서 동원되는 텍스트들의 범위가 그야말로 근대 서구 사상사의 전 범위를 망라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난해한 텍스트와 이론들을 사실은 전제가 없으면 따라하기 힘들 정도인데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거침없이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 앞에서 일창한 독서량을 가진 저 같은 독자로서는
국민이 지키려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수치가 총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지만 솔직히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책을 읽는 재미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점검하는 귀한 기회였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공공신학을 포함해서 사회변화에 참여하는 신학이 되려고 하는 많은 신학들이 사실은 아직도 교회와 신학의 적적 가능성을 그저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정성훈 박사님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신학적인 접근과 자세를 재해석하기에 앞서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내기 위해 거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적 조건들을 반영하면서도 인국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면서 문제적으로 구성되는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구성과 질서를 철저하게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바탕 위에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 교회와 신학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승훈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가 지배 질서의 하수인이 되어서 위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치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이데올로기의 수치 국가 같은 수치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안에서 시민과 다양한 사회 계층들 사이에 연대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연대 효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과제이며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선교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승훈 박사의 연구를 하는 중요한 특징을 말하자면 그냥 이론적인 배경은 정말 전적으로 한국 근대사상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신학이 실현돼야 될 맥락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과거 식민지를 경험한 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말 속에 사실은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이분의 소망이 깊이 녹아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유불론자들의 종교 비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독일 신학자들이 극복해가는 방식은 어떤 배경을 계속 가져서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더 많은 토론과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논의가 새로운 장을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장을 접어든 그 부분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지적이나 말라브 같은 사람들이 해결해서 입장을 이루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또 그것도 미국 같은 데서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과학자들과 종교나 사회과학자들이 종교나 이데올로기 이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을 밀고 이거는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정승훈 박사의 공공신학을 이루어져 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정승훈의 공공신학에서는 시민사회 안에서 다양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공론장을 사회과학 이론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시민사회 공론장은 일국 혹은 한 문화 안에서 고립적으로 작동하는 공론장이 아닙니다. 지구적인 포스트콜로니얼 조건들이 영향하에 있는 공론장이 아니고 제국의 지배자가 얽혀 들어오는 공간이기도 하고 신식민주의적 신주의자들이 실현되는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자본의 소위 말해서 자기 정계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신문적이거나 유형의 또는 상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상관없이 다양한 자본의 자기 전개가 실현되는 것이 공론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배 질서의 침투자는 매우 다양한 형식의 자본들을 통해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은 이 과정에 이제 시민주의가 뛰어들게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에서 맞추어 공론장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연결시켜서 파악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에 시민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공론신학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론장을 분석하는 이론으로서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공론장들 내부의 관계 질서에 작동하는 식민성 혹은 식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식민주의 시대의 식민성이나 식민적 관계 형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작동하겠죠. 지금 그러나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시민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민적 관계가 경제적 자본의 형식으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된다고 볼 때 사회학적 전파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 틀을 말하는 내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야 그 식민적 관계가 가진 종교적 차원, 인종적 차원, 성적 차원 등등 다양한 차원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또 좀 더 종합적으로 또 좀 더 복잡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성훈 박사는 포스트콜로니얼 조건을 분석하고 그리고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드워드 사이드나 최근에 어떤 포스트콜로니얼 기법제가 되었던 소미 바바나 스피박 같은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과 유럽 중심주의를 비교하고 월렌스타인의 세계체제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식민주의 폭력의 소위 역사, 서발탄 역사 연구들과 지배 질서의 역사를 소위 개인법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소위 이 지배 기업법 자체를 다르게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소위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같은 제3세기 신학의 노력들을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훨씬 더 비판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사회 공론장의 새로운 관계 질서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깊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민과 하위계층 사이 연대가 확장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층들이 서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서로 과정을 거쳐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훨씬 더 민주화되고 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민과 이 하위계층 사이의 연대가 확장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끔 모든 이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대의 확장 이격으로 세계 지배 질서의 행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처럼 정성훈 박사는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들과 교차시키고 나아가 해방신학과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나 가야타이 스피박 같은 대표적 포스트콜로니얼 이론가들을 비판적으로 고통하면서 어쩌면 아직은 좀 더 많이 가야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창조적인 노력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평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포스트콜로니얼 이론과 논쟁의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의 뿌리를 사이드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학자들은 대조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할 때마다 지적을 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 논리적으로 해방신학이 첫 번째 포스트콜로니얼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포스트콜로니얼 논의는 정치, 경제적인 차원은 물론이요 상징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80년을 향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온 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정부와 제국의 중심부가 식민 지배를 위해서 사자에 관해서 만들어온 지식, 그 지식의 실체와 영향을 잘 발전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서구의 정의를 내면화한 피식민지들의 저주받은 삶의 상태에 대해서는 프랑스판을 비롯한 많은 식민지 저항 지식인들의 깊은 분석이 이미 오래전부터 풍부하게 널려있고 정말 많은 사이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의 제국주의와 문화나 호미 바바의 탈식민지 이론은 호미 바바는 한국이랑 크게 다른 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과거 식민지 시대의 피식민자들의 탈식민화 주장과 연장선상에 있음을 아주 매우 분명하게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 식민주의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은 케냐의 군부계와 티옹고가 그의 책 제목으로 삼았던 우리나라 마음의 탈식민화, 정신의 탈식민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고 한국이 대중이 저주받은 자들 결론에서 민족주의 해방운동이 만들어낸 hun련적인 인간상을 넘어서 휴메니스트 등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보이는 탈식민화를 통한 전망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포스트콜로니얼이라는 새로운 분위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포스트콜로니얼 이론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아시아 신학과 아프리카 신학의 토착주의적 성격이나 본질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단순한 반전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판이 동시대의 MS제라는 같은 마틴 같은 웨스트기의 선조의 마틴 같은 동네 출신인데 프랑스판은 굉장히 정치 분석학적인 지향을 가졌고 MS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네거티브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소위 흑인성 차장을 문제 삼아서 굉장히 에센셜하고 이건 크리에이티비스틱하고 그래서 실제로 서구의 소위 지배 질서에 불복하는 식의 반응이 나가는 비판을 해주는 것이 이미 오래전 있거든요. 1940년, 50년을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핀란드도 아시아 신앙의 본질주의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아시아 신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신앙이 아시아 신앙의 분명한 뿌리를 가지면서도 보다 초국적인 남은 노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는 무엇이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튜어트 호의 제자이자 대만의 사회학자인 정광씨는 그 책 제목상 아시아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탈제국과 탈식민의 길을 가는 보다 연대적이고 오락적인 방법을 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식민주의와 분단의 상처가 아직도 깊이 새겨져 있는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탈식민적 과정의 긴 여정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려봅니다. 정성훈 박사의 논리에 따르면 공론장의 탈식민화 과정은 아마도 이걸 저희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았을까. 어제 서구회장께서 발견했는데 아주 매서운 질문을 받고 마주하겠다. 아마 제가 수업에서 이런 걸 가끔 다루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성훈 박사의 논리에 따르면 공론장의 탈식민화 과정은 결국 인정투쟁의 전략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식민주의가 정말로 약간 정성훈 박사님이 생각하기를 식민주의는 인정투쟁이 그냥 끊어버리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학살이 일어나는 그것이 식민주의 하고 있고 그럼 인정투쟁이 작동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는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저하게 비준하여 인정투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식민주의라 이게 이제 적어도 정성훈 박사님 설명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투쟁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추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 이전에 피부 세계를 위해서 정책을
따르는 피신지의 소외는 소외로서 인정받지 못한 소외, 인정투쟁의 자격을 갖춘 소외가 아닙니다. 냉전시대 빨갱이도 낙이 지켜 죽어가야 하는 자들의 소외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 가능성을 간직한 소외로 취급받지 못하는 소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팬데믹화에서 장려로부터 배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장이 이들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 우리가 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몫이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민주의, 냉전,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이 인정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전성훈 박사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고립 전략과 신냉전의 배타적 질서가 강화되는 현 상황은 하위 계층의 국론이라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배타적 질서를 대표하는 세력들이 다시 하위 계층의 이해를 자신들의 대결 구도 안으로 편입시키고 그냥 중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럽 시청에 참사하면서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는 방식. 여기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소련의 목소리, 러시아의 목소리나 미국의 목소리나 나토의 목소리인지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는 독일 신학자 볼비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승훈 박사님 글 속에서는 볼비처가 포스트콜로니얼 시사에 한 전문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승훈 박사가 소개하는 볼비처의 해석에서 가장 명확한 점이 하나는 계급주쟁도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의식의 해석학도 니체가 포인트나 막스 같은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에서 시작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밑으로부터의 의식은 그것에 대한 굉장히 뿐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아마 이게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많은 질문을 야기하는 지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발전하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공론장을 해방으로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사람들의 배타적인 답과 충분히 의심도 하고 분석도 해석도 잘 하지만 전혀 연대를 실현하는 되지 못하는 냉소적 지식, 이게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같은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어쩌면 사실은 위로부터의 삶을 좀 찾는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위로부터의 의심을 가지고 두 가지 위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독단이 되거나 아니면 육박하지 못한 냉소적 의심이 되고 말지 않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 두 모습이 위로부터의 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간적인 모습이고 행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해석의 출발점을 위로부터라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위험을 극복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주장 담론을 구성하고 그래서 연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해석의 순환의 과정을 이뤄내는 것이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그래서 순환은 어떻게 구성돼야 할까 하는 것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신학적 중심이 매우 분명한 공공신학을 두 분이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비처도 정승훈 박사님도 신학적 중심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을 더욱 급진적으로 육화시켜서 밑으로부터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하고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TTL 같은 데서 나와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선교라는 말이 과연 이해되기가 쉬울까 이 신학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의심이 연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려고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종교의 수치 효과에 관한 내재적 비판 얘기가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심과 저항 담론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한 수치 효과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자극하는 동의는 아예 필요 없는 거다. 실제로 그 내재적 비판을 자극하는 동의는 정말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복음이 주는 의심으로부터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의외로 말을 듣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아까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것과 우리는 바가 얘기했던 말 속에 한마디 더 저는 계속 들어와요. 하여튼 굉장히 양보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게 뭐냐면 주관적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 반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아프리오리도 또 아니면 그렇게 사실은 사회적인 관계와 구별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과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어쨌든 간에 제가 느끼는 정 박사님이나 골비처의 얘기는 철저하게 위로부터라는 생각을 절대로 흔들림없이 지켜야 되겠다는 아주 각오가 대단하게 나타나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맹소적인 지식, 그런 맹소적인 어떤 신학을 되고 그 맹소적인 어떤 근본주의적 발달이 되고 이런 것이 소위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소위 연대 국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좀더 나아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독자의 꿈과 전문으로 같은 역작을 저술해낸 저자의 식보를 피하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를 통한 독자들에게 신학적 사고의 세계를 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정승훈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이야 제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때 굳이 같이 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 경영지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고 또 논문으로 만드는 것을 차원차원으로 해서 귀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좋은 생각 나눌 수 있습니다. 포스트콜로니얼 이론과 공공신앙의 이론으로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에 대한 논평을 해주셨는데요. 이론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적 주제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해석적 순환했는데 또 이것이 시간과 됐을 때 위로부터의 시간이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논평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감사하고요. 세 번째 논평입니다. 우리 호인식 박사님 생일 기록사회 문화원 원장이시고요. 포스트콜로니얼 시각과 해방 신학에 대한 논평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인식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임창세 박사님, 또 양건석 교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저자인 정승훈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진짜 신빙입니다. 완전히 처음 지난 목요일인가 처음 얼굴을 마주쳤고요. 정성 교수님하고 있는 인연은 이분이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교정을 보고 일했던 사람이 저희 에큐메니아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출판하면서 출판한 책을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공공신학과 학제간 소통 이론 이런 책들하고 이런 책들 몇 권 가져다 줘서 정성 교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 있구나 라는 거 하고 글을 어렵게 쓴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쓰세요. 방대한 분량을 쓰여서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나누고 에큐메니안에 또 우리 정성훈 교수님이 글을 실어주시고 그래서 저희 신문을 빛내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출판 기념회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영광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서 두 분이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4장에 대한 이야기,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해방신학에 관한 것, 특별히 세계 경제에 대한 그 글에 대한 논평, 논찬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고요. 한 15분 정도로 하면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제가 맨 밑에서 보니까 안절부절하시더라고요. 네. 코로나19가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코로나가 드러낸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태학적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문명의 성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이에 따른 실천적 행위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학적 측면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한마디로 잔인함을 드러내면서 위험의 불평등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격차 사회의 관광을 경험할 것이며 그 간극을 메꾸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사회 경제 정책의 전환을 전제하면서 국가와 조세의 역할 변환, 기본소득의 중요성, 고용보장 제도의 검토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 기본소득을 생태학적 지향으로부터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여러 가지 대안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수원 교수의 저서 공공신학과 신체정치학 특별 제4장 포스트 콜로니얼 신학과 세계 경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수원 교수님의 글은 오늘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또 이후의 세계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사회학, 철학, 신학적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4장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적 유물론과 종교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해방신학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모델, 신민주의 조건의 분석을 거쳐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종주의를 비롯한 글로벌 제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독서가 짧아서 그랬다는 점도 인정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공공신학, 공적신학이라고도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적신학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이해를 무너뜨리고 공공신학이 이런 문제까지 다루는 좀 더 포괄적이고 또 사회과학적인 시도였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다고 생각하고 공공신학에 대해서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저의 무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강원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공적신학 혹은 공공신학이 이해되고 있는 과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파 주류의 신학이다. 그것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조금 탈피하려고 하는 그러나 우파 주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이해와 두 번째는 이 보수와 에큐메니칼 신학의 제3를 모색하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정성훈 교수님의 공공신학 책은 저에게 반드시 이런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후기 자본주의라든지 제국주의 모델, 신식민주의의 조건을 분석하고
후기 자본주의 신화 사회에서의 인종주의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인상을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에서 정 교수는 공공신학자로서 사회계층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지배 담론과 위계 질서와 불의의 구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후기 자본주의에서 드러나는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신식민지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양건석 신부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조금 와 그람시의 이론적인 기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공공신학을 사회과학적 틀과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전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해방신학과 앞으로의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회과학적 분석 틀과 경제신학의 전개에 있어서 공공신학과 해방신학이 활발한 대화를 나눈다면 좀 더 균형 잡힌 신학적 지평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정 교수님은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해방신학과 포스트 콜로니얼 신학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이를 위하여 골비처를 중심으로 그람시, 알피제, 푸코 등 여러 학자의 이론을 비교하고 있고, 그는 4장에서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오늘의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4장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세계 경제 또 후기 자본주의의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최근 해방신학이 갖고 있는 1995년 이후로부터 해방신학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 비판에 있어서 공공신학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문한 탓인지 한국 공공신학에서 이처럼 후기 자본주의라든지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들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다루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정 교수님의 공공신학이 좀 더 이 사회과학적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그의 글의 상당 부분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의 글에 대한 논평보다는 아까 마르크 공공신학이 사회과학적 틀에서 마르크스를 많이 인용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해방신학에서의 마르크스의 위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특별히 세계 경제를 논하게 될 때 오늘 이 책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이런 면에서도 좀 앞으로도 이 공공신학에서도 다루었으면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찰, 성찰이 필요하고, 그러한 교리 중심에 있는 전통적 신앙을 탈피하여 넘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비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공신학에서도 그런 면에서 좀 연구 방향이 좀 넓혀져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요, 해방신학에서 막스주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안셀름의 대속신학이 자본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글에서 밝혔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해방신학자들은 그게 저희들이 현재 3세대, 정상 세대는 아니지만 더 젊은 분들, 이 해방신학자들의 반성은 해방신학이 본격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을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았고 신학 전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의 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현재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1세대와 2세대는 조금 달라졌지만 하여튼 2세대까지 포함해서 해방신학자들은 마르크스를 이론적 아주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방신학자들은 그들의 신학 전개를 위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정세적 분석의 도구로만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세적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막스를 이용하면서 사회과학적 분석의 틀로 신학의 영역을 넓힌 것이 저는 감히 해방신학이 최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공신학도 사회과학적 분석의 틀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해방신학이 본격적으로 신학의 이론 전개의 근거를 사회과학으로부터 출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변혁가들은 이 상황에 대한 정세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변혁을 향한 자신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행동의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를 통한 정세적 분석을 통하여 이들은 사회 변혁을 위한 현재의 행동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의 변혁을 향한 요구 앞에서 교회로서 어떠한 행동, 다시 말하면 성명을 발표할 것인지 혹은 그 어떤 다른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르크스의 사회 분석 이론은 방법론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승훈 교수는 제4장의 해방신학과 변증법적 유언론에서 클로도비스 보프의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보프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 이론으로 사적 유물론을 수용하고 알티제의 이론적 실천의 입장에 수긍한다고 설명하고 370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 교수님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클로도비스 보프가 결국에는 해방신학을 벗어나서 우파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정 교수님 나보고 그래요. 어쩐지 이 클로도비스 이런 사실을 모르셨고요. 클로도비스 보프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이상한 낌새를 좀 느끼긴 느꼈다라는 말씀도 했던 것도 보고 있습니다. 정승훈 교수는 해방신학자들 그람시 혹은 알티제를 추정하는 경향하고 맞습니다. 그 경향을 지적하면서 골피처의 마르크스 독해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골피처는 마르크스를 민주적이며 세계 경제의 틀에서 읽고자 하고 있고 그에 있어서 인간의 삶은 1차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에서 파악됩니다. 그런 사회적 물화 현상이 자본주의 혁명을 통하여 어떻게 중심부와 주변과의 구조적 폭력과 상징적 지배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훈 교수는 골피처에서 계급투쟁은 여기서 이제 양근석 신부님이 지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고 있죠. 계급투쟁은 위로부터 그리고 밑으로부터 오는 변증법적 긴장의 틀 안에서 개념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상부 구조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역할에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뭐 정승훈 교수님의 확실한 뭐 입장인지는 좀 이따가 이제 자신의 논평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고면에 있어서는 조금 해방신학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위로부터의 상부 구조의 투쟁의 역할이 더 강하다. 사실은 상부 구조의 역할과 하부 구조의 역할, 밑으로부터의 신학, 위로부터의 신학이 어떤 긴장적 관계를, 창조적 긴장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도 하면서도 그 출발점을 어디다 두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좀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건서 신부님과 똑같이 저는 이 논찬에서 한 가지 질문은 아래로부터의 관심, 또 출발점, 위로부터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창조적 긴장을 정 교수님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안셀름의 신학적 비판, 안셀름의 신학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 경제 비판을 위한 안셀름의 신학의 비판은 그냥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남김으로써 오늘의 논찬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해방신학이 초기에는 막스주의의 적용을
좋게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 정세적 분석 부분에 속했지만 최근에 브라질 해방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신학자들이 40대 50대 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정세적 분석의 도구를 넘어서서 이론적 근거의 틀 속에서 마르크스를 신학 전개의 중요한 도구로 해야 된다. 특별히 자본주의 경제 비판에서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출발하는 신학 전개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니지만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공공신학이 이 막스와 막스주의의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깊이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양신분이하고 질문이 똑같습니다. 위로부터의 신학, 아래부터의 신학 그 관점이고 마지막은 정 교수님 저는 제가 한국에서 공공신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해가 우파 주류 중심의 신학이라고 갖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세계에서의 공공신학의 위치인지 어떤 위치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희진 박사님, 귀한 논참 감사드립니다. 해방신학 방법론에 대한 설명 또 말씀 주셨고요. 또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공공신학에서 막스주의와의 적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어떤 신학적 창조의 긴장감, 그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 공공신학의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신학의 위치와 지금 정승훈 박사님의 책과 논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공공신학의 위치는 그 결이 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노평,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소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훈 박사님 나오셔서 발제 겸 답변해 주시고 또 말씀 끝나시면은 논설가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좀 질문 받고 또 같이 또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 와서 책을 받아봤어요. 너무 이렇게 허접하게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우니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요. 참 괜히도 내용도 없는 책 많이 써서 또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머리에 쥐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우리 바첼라 목사님들 박사님들 하셨던 부분에 제가 좀 이탈이 되면 리마인딩을 좀 시켜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피드백하는 식으로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고, 제가 이 말제로 했었던 글은 근대성 1, 근대성 2, 근대성 3, 근대성 3에서 포스트 콜로니얼 근대성 3을 위해서 1, 2를 어떻게 해체할 건가 그겁니다. 이 해체의 핵심은 니오리버럴리즘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소셜 다윈이즘, 사회진화론과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잔 스튜어트 밀, 이것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해 들어가는 식민지의 천병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잽싸게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무사도하고 연결을 해서 한국을 먹었던 이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체할 건가? 지난합니다. 서구 전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사상적으로 뚫어서 해체를 시키지 않고서는 소위 포스트 콜로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일부도 못 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트레치를 언급했던 이유는 트레치가 유일하게 소시오 다윈이즘을 해체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신학이나 비교종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 다양한 접근을 하겠지요. 공공을 가지고 데피니션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공공이라고 하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대적으로 에피스템의 그 시대의 지식의 체계랄지 실천을 통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파도 있을 수 있고 좌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저 시간에 성공회대학 갔다가 아주 그냥 목사발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허접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제
공공 신학을 하시느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제 양 신부님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똑똑하구나. 제가 그래서 오히려 더 감명을 받고 아주 좋은 대화를 이제 하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신학 시민사회 그러면 이거 뭐 부르주아 사회 아니냐. 이 부르주아 사회에서 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뭐 다 부르주아들의 이야기지. 뭐 거기서 뭐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규정은 해겔적 전통하고는 조금 달라요. 해겔이 이제 시민사회를 부르주아 사회라고 했고 이제 막스가 그대로 그 변증법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쪽 전통도 있지만 하버마스까지 내려오기로 하지만 제가 공론장을 규정하고 시민사회를 규정할 때의 그 출발점은 장작 루소입니다. 루소가 갖고 있는 시민국가론. 이른바 그 공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로마 공화주의로 들어오면서 레스 푸브리카, 이른바 시민이 정치의 주체다. 그리고 모든 공공선을 기초로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의 민중민주주의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상권이 분립이 되고 공공선을 기초로 해가지고 개인의 문제가 정착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시민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 부분을 가장 이제 그 제대로 천착한 사람을 저는 루소로 보았고요. 그 루소를 가장 신학화, 루소가 다시 말하면 신학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루소는 칼빈을 가장 묘명했고 제네바의 신학자로서의 칼빈이 아니라 법률과 입법자로서 제네바 공화국의 입법자로서 칼빈을 그렇게 평가했고 그리고 칼바르트가 루소의 정치신학을 가지고 마르크스와 레닌하고의 대화를 열면서 이른바 사회주의를 은혜신학으로 사회주의를 하는 이제 이 틀에서 저는 공공신학을 흔히 뭐 많은 분들이 하버마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뭐 우리가 니콜라스 루만처럼 뭐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루소의 시민국가를 기초로 해서 볼롱테 제네랄 일반의 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안전망을 열어가지고 사회에서 밀려나간 경제적 약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국가. 그런 면에서 토마스 호프츠가 이야기하는 거대 국가인 리바이단 이런 거대 국가 리바이단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파시즘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시민사회가 시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방어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그거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신뢰는 1851년 프랑스에 있었던 마지막 파리 고민. 그게 마지막 루소의 사회공화국의 가장 정점이었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저는 광주 사람은 아닙니다만 광주 오히려 발을 봅니다. 우리 제 친구 우리 박상규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광주 사람보다는 광주 사람 아닌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사상가분은 저는 이제 사상 쪽 출신이고 제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 저기 에큐메니안에다가 사상에다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상대로 이제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가장 많은 비판을 한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 쪽에 있는 향토 연구자들 이제 왜 무슨 인종투쟁이냐 이게 뭐 민중투쟁이고 계급투쟁이라 해야 되지 그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두 번째는 제가 많은 비판을 당한 두 번째 요지는 그겁니다. 왜 계급투쟁이 아니라 인종투쟁이냐. 근데 이제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양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여기서 루소 그 헤겔을 이렇게 좀 돌았어요. 헤겔과 루소가 엄청난 문제 시대는 다르지만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 사이에 칸트가 껴 있고요. 그거를 제가 일본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그 헤겔은 프란츠 파농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포스트 콜로니알의 뭐 거두로 나타나죠. 파농에 다시 말하면 식민지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호미 바바가 락강의 그 이름을 갖다 놓고 모방식으로 주인과 노예 인종투쟁 속에서 흑인은 끊임없이 백인을 모방하고 싶은 그 모방 욕구에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미미크리 퍼슨이라고 하는 호미 바바가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뭐 이게 사실 포스트 콜로니알 쪽에서 거두라고 할 때 뭐 에드워드 사이드랄지 또는 뭐 슈비바게랄지 호미바바가 이제 고전의 역할을 하죠. 상주만차 역할을. 그러나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양신부님하고 제가 의견을 같이 하고요. 마치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책
이 책, 영어책을 이제 출판사에다가 넘기고 왔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해결에 대해서 그 레닌의 그 대논리학까지 아주 그 상세하게 다룬 파트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오늘 발제하셨던 홍 목사님하고 이제 양심부심에게 제가 특별히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해결을 읽는 독법은 프란시판하고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정신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의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투쟁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계급투쟁이 있는가 하면 문화적 투쟁에서 일어나는 인종투쟁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파레스야, 그러니까 이 아첨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정직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담론 윤리로 나타나는 인정정치도 같이 있어요. 정신현상학에. 그러니까 정신현상학에서 인종투쟁이라고 하는 건 계급투쟁은 거기 하나의 파트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호모섹슈얼리티랄지 뭐 젠더 이슈 다룰 때 계급투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성의 인종구성이 나타날 때 이걸 뭐 우리가 계급투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인종투쟁은 좀 확대된 개념이다. 그리고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보다 더 많은 것들이 펑셔널이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는데, 그중에 경제투쟁이라고 하는 계급투쟁도 있지만 인종투쟁이라고 하는 폭넓은 틀에서 좀 우리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노예가 매개가 나타나는데 해결에게는 노동이죠. 또는 이제 노동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매개가 될 겁니다. 매개가 없는 사회는 그때는 완전히 제너사이드로 끝나기 때문에 이 매개를 통해서 결국 해결의 입장은 예속된 자가 결국은 타도에서 승리하게 돼 있다. 혁명에서. 그 프랑스 혁명을 분석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정신현상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해결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노예가 노동의 매개를 통해 가지고 주인을 타도하고 승리를 권력을 잡았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계급 독재가 아니라 그 지배자들을 해방시켜서 너와 내가 동등하게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가 인정을 기초로 한 사회로 가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이 정신현상학에서는 절대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계급독재, 피트독재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 부분을 자기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어제 제 친구하고 좀 논의하면서 사실하고 전공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굉장한다 그래요. 1848년도 유럽혁명, 전체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유럽혁명에서 마르크스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전형적인 이제 인정정치가로서의 시민사회주의자로서의 마르크스 모습이 나오는데 1848 혁명을 둘러싼 막스에 대한 용어는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찾아보기 어렵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인정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 정도 인정정치로 하면 좀 넬슨 만델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남을 회복시켜주는 제대로 방향에서 restorative justice, 이 회복시켜주는 정의로까지 가려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종교인 정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거 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민족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건국이랑 같이 가는 신학이지, 그건 무슨 뭐 괜히 다른 거 하나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좀 더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건 좀 더 폭넓게 좀 보자. 사회가 그만큼 분화가 되니까. 세 번째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해결을 이 포스트 콜로니얼 쪽에서는 보통 이제 사회철학자들은 해겔에서부터 막스로 읽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막스에서부터 해겔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해겔의 관점에서 막스를 보는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라고 그러고요. 또 막스 쪽에서 해겔을 물고 넘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제 쪽에서는 다 둘 다 그 의미가 없고, 막스 옆에 있고 해겔 옆에 있고, 적스타 포지션 같이 접합시켜서 읽는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시도하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여기서 마르크스를 많이 썼던 이유는 제가 무슨 마르크스 주제자가 아니고 너무나 불쌍할 정도로 오해가 되는 사람이어서 이건 좀 회복을 좀 시켜야 되겠다.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뭐 슈기박이랄지 에드워드 사이드랄지 홍미바가 뭐 좋은 사람이지만 뭐 전부 다 유럽 중심으로 비난해버리잖아요. 포스트 콜로니얼 속에서는 막스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그
자유방임주의자였던 영국의 사회진화론이랄지 또는 존 스튜어트 밀하고 그들이 봤던 인도에 대한 사회하고 막스가 봤던 인도에 대한 사회를 보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르크스는 인도에 연대하고 있었고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쪽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여를 하고 있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 막스가 가지고 있었던 차티스트 운동과 영국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에드워드 사이드도 그렇고 슈페박도 그렇고 호미바바도 다 아웃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학문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마르크스 자신의 글을 읽어봐도 막스는 아담 스미스를 엄청 읽었잖아요. 근데 인색하지 않아요. 아담 스미스가 노동분업을 정확하게 봤고 노동분업을 통해서 나타난 소리도 정확히 본 사람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되지 않았다. 적어도 학자로서의 면모가 있잖아요. 막스의 글에는. 근데 적어도 포스트-콜로니얼을 좀 두껍게 기술하려면 일방적인 비판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스를 좀 살려놓은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막스주의자여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번째는 이제 헬무트 볼비처 선생은 이제 개국투쟁 재미있는 이야기죠. 위로부터의 개국투쟁이나 그래도 잘못됐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역사적인 시대가 칠레예요. 칠레 아엔덴 정부가 잡아먹는 거 봐요, 저놈들. 언제 우리가 밑에서 개국투쟁 해본 적이 있느냐? 다 위에서 그리고 해가지고 다 제국주의들 위에서 정치 이거 경리에다 무기 갖다 놓고는 분산복합체들 갖다 놓고는 아엔덴 정권 날려버렸는데 이건 유로부터 개국투쟁의 현실 아니냐?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걸 저항하는 운동들을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군사독재 쪽에서 물론 민중으로부터의 그 저항 운동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 교회 안에서의 시민 일반적으로 교회가 뱅거드의 입장을 가지고 이 중도에서 매개를 하면 이 매개가 되자면 뭐 완전히 이제 전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매개가 끝나는 곳에서 해결의 변증법 쪽에서 매개가 끝나는 곳에서 폭력이 나타난다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콩고 자유국가죠. 벨기에가 1911년에 콩고에 들어가서 1885년도 베를린 그 컨퍼런스에서 비스마르크가 벨기에 국왕에게 그 콩고를 이제 자유무역으로 소위 시빌라이징 미션이죠. 문명성교 기독교를 가서 이제 전파하는 명목으로 자유무역을 허락했는데 거기 가서 한 5년 만에 10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고발이 요셉 콘라드의 어저께 그 항공에 대한 같은 이제가 어두운 마음 그랬더니 교수님 그 어두운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건 뭡니까 그 소리. 10년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그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매개가 끝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맨 처음에 한 이야기죠. 매개가 끝나버린 지점에서는 비오팔라틱스가 네크로팔라틱스, 학살의 정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다. 이게 볼비처의 입장이에요. 교회가 그 씩두와이앙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서발턴이라고 하는 그 민중 하위 계급하고 연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막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한 사회는 이제 쑥대밭이 돼버린다. 그게 자유 콩고, 프리 콩고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벨기에 보니까 막 벨기에 국왕 그 사람 막 동상에다 막 빨간 일 칠해놓고 당장 철회하라고 지금 저도 신문 보내준 거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벨기에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1000만 명을 죽여놓고 이게 무슨 이게 말고 하는 카톨릭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톨릭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런 문명선교를 통해 가지고 식민주의 자체가 변증법적이다. 그러니까 이 헤겔이 그 역사 철학에서 식민주의를 처음에 차관을 해요. 식민주의를 이제 우리의 이제 크루세이드다, 십자군 전쟁이다. 이거 막아내야 된다. 이거 우리 구스타프 구테레지 선생이 이제 그거를 이제 수용하면서 우리 디트리 보네퍼를 엄청 비판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신학적으로 많이 안 나갑니다. 여전히 칼바르트가 좋은 사람 같고 또 우리 보네퍼가 상당히 좋은 사람 같고 그래서 제가 해방신학이나 다른 민중신학하고는 여전히 이제 말씀과 은혜의 신학 속에 이제 서 있는 이제 사람인데 이 보네퍼가 가지고 있는 근대성에 대한 분석, 윤리에 참 탁월해요. 이 보네퍼가 참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이 보네퍼가 근대성을 프랑스 혁명을 분석하면서 그 진짜 날카로운 그런 면에서 보네퍼는 뭐 여기 우리 강총장님도 계셔서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발터 베냐민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저에게 축을 이루는 발터 베냐민, 칼바르트,
그다음에 보내고 이런 틀에서 신학은 그렇게 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 뭐 헬무 골비처나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회학자들이랄지 정치학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좀 접합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국제적인 질서랄지 소위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한 이론 가지고 환원주의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이제 마르크스가 갖고 있었던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 베버가 생각했던 걸 선취하고 있었고 베버가 이야기한 뭐 개신교율이라든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막스가 자본은 일본 본원전 축적에서 네덜란드에 다시 말하면 노예무역 소위 그 아주 청교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금욕적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뭐 베버가 한 이야기를 선취하죠. 그런 공통점 속에서 언제든지 아티큘레이션 할 수 있다. 공통점들을 아티큘레이션 한다. 이게 뭐 사회학적 접합 이론인데, 전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티세 쪽에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틀에서 제가 푸코를 좀 보고요. 왜냐하면 해방신학자들은 푸코를 정말 싫어하니까. 근데 이제 푸코는 이제 알티세의 제자였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또 사실 푸코는 보면 베버가 사실 신체 정착이라고 하는 건 막스가 맨 처음 이야기했죠. 노동의 소외잖아요. 1844년 파리 마누스크립트 때 보면 노동자의 신체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국가가 이제 비오팔라틱스로 본 거죠. 다만 그거를 국가가 어떤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몸을 컨트롤하고 훈육시가지고 저희가 아주 박살을 내버렸나. 그거 좀 더 정교하게 위로부터에. 그러니까 그쪽 측면에서 본다면 사적 유무론이라고 하는 그 정치경제학 그 초고를 보면. 상부 구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막스에게 나타나죠. 밑으로 보자면.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컬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 혁명은 누가 일으키느냐? 민중은 누구냐? 막스는 그러면 노예무역 시대 때 중상주의 시대 때 1500년 때 흑인들이 민중이라면 봉건제 시대 때는 농노가 민중이고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중이고 좀 더 그거를 부연해서 확대시키면은 히틀러 나치 시대 때, 파시즘 시대 때 노동자의 히틀러 분도로 공부가 되고 소위 그 ensemble of social relation,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로서 사회 구성이 분석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념용으로 빠져가지고 관념용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부분, 이제 사회 구성 속에서 그렇다면 생산력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키는 건 자연과학이죠. 예리 방적기가 만들어내잖아요. 스팀 엔진이요. 대량과 공장제로. 그러니까 사실 마르크스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기술적 합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할 정도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탈각이 돼버렸죠. 다 탈각이 돼버려서 공공신학은 그 특별히 공론장에서 나타난 자연과학의 문제, 팬데믹 속에서의 백신의 문제, 의료 문제, 유전공학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의료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뭐 그런 면에서 아마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정치신학하고 어게인스트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지만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역들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계급투쟁에 앞서서 인정투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1400년도, 1500년도 이후부터 시작된 그 이른바 노예무역 이거를 우리가 건들지 않고서는 이 소위 그 소셜 다이내즘을 해체하지 못한다. 이제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 뭐 우리 바르로메 데 라파데스 같은 그렇게 한 600만 명에서 한 100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이리 공화국 쪽에서 이제 그 앵고미엔다 경제 착취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 카톨릭이 어떻게 네크로파라틱스를 행사했느냐. 계급 투쟁 아니죠. 이건 뭐 완전히 인종 차별주의죠. 이 소셜 다이내즘이라고 하는 보다 그 원초적인 형식인데 뭐 이것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은 콩고, 우리 콩고에서 1000만 명을 그냥 학살해버리는. 뭐 우리 일제시대도 비슷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계급투쟁의 계보학은 인종투쟁이다. 그리고 이 인종투쟁을 제대로 잡아내려면 헤겔과 마르크스를 통해서 내려오는 인정투쟁과 인정정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이슬람 문제랄지 뭐 이제 밀려 들어오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이슬람에 대한 문제, 인종에 대한 문제, 동남아에서 이런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 교회가 이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자꾸 들어가야지. 그리고 젠더 이슈, 뭐 섹슈얼리티 이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계급투쟁과 민중항쟁을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당히 극보수주의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교회가 앞으로 공문장에서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양 신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 참 옳아요. 그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한 비판은 저보다 뭐 사미르 아민이랄지 또는 타릭 라마단이랄지 이슬람 쪽의 연구자들에 가지고 혹독한 비판이 주어집니다. 저기 에드워드 사이드에게는 뭐냐면 너가 그 말하기 전에 이미 이슬람은 뭐 700년, 800년대 바그다드에서 또는 뭐 스페인의 여러분 그 라틴 아베로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서구보다 일찍 르네상스를 가지고 서구 유럽 중심 이전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너 사이리아는 뭐 그 말 한마디도 안 하느냐. 무슨 말 같지 않은 짓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슬람이 회복될 때 포스트 콜로니아 3 근대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슬람에서부터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아베로스를 뭐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그 아베로스 관점에서 아퀴나스하고 이제 비판적인 대화도 하고 또 말씀하신 샌 앤셀모를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이야기 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 문화인류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thick description 좀 두껍게 기술하자. 그런 면에서 우리 삼두만차인 포스트 콜로니아 이론가들 뭐 훌륭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더 보충해서 유럽 중심과 서구 중심을 넘어서고 각각의 나라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생활세계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런 인정은 다시 말하면 헤겔은 그 성경의 화해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지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플라에르마 같은 경우는 절대우정 감정을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대했던 이야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혼은 있지만 절대 우정 감정을 통해서 자기가 영성으로 아름답긴 하지만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신학에서 화해가 내재화가 되니까 나는 철학을 통해 가지고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너와 내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꿈을 꾸었던 소위 그 모든 개인이 막 세계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포기가 되지 않잖아요. 모든 개인의 결사체가 서로 자유롭게 결사해서 노동을 컨트롤하고 하는 그게 이제 헤겔의 절대주의와 마르크스의 다시 말하면 자유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인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인정 문제 정도로 하려면 적어도 이제 종교인들처럼 좀 영성이 좀 있어야 된다. 만달라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건 뭐 용서를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사회투쟁에 나가서 살아갈수록 공공인으로 살아갈수록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건 안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탐욕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고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자리 바꿈을 하겠다고 그러더라도 좀 이렇게 탐욕의 라인을 좀 그어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가지 말자.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신학은 그 영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은혜와 말씀의 신학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예언자적인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뭐 그래서 열어놓고 또 공론장이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열린 공공신학 쪽으로 제가 이제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편에서 이제 문화적에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섹슈얼리티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만 한 몇 년 전에 지금도 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를 어떻게 공공선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느냐 의료 문제 팬데믹에서 어떻게 이제 이 백신을 가지고 이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저께 그 성공의 신학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신학은 자본은 일본인 본원전 축적을 잊고 기독교인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루소의 이 시민국가를 통해서 자유의 결사를 통해서 너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가급적이면 국가 리바이단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생활세계를 지켜나가는 뭐 그런 쪽으로 지향할 때 언제든지 뭐 민중하고도 만날 수 있고 해방신학하고도 만날 수 있고 정치신학하고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좀 품 정도는 있는 이제 신학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 헤겔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고 이제 박선원 분이 설바르토 헤겔이었고
저번에 말 이불할지 지색이랄지 그 사람들이 본 이제 해결 쪽을 좀 읽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해결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잘 본 사람은 마르크스하고 레닌 같아요. 레닌의 그 대논리학 쪽에 상당히 1903년도 스위스에서 그 혁명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대논리학을 이제 치고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유니버셜하다라고 하는 건 콘크리트한 거다. 콘크리트한 거는 이제 유니버셜한 거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마르크스 자본론을 이해하려면 해겔의 대논리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 자본논리가 그대로 이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겔 대논리학 속에서 정신현상학에 나타나는 인정원리가 개념사회학 속에 그 자유와 창조성과 그 소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그 개념의 원리, 인정원리와 개념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회도 좀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제 좁은 길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칸트도 해겔도 인터디서플리너리하게 좀 너무 신학 뭐 이래가지고 좁혀지지 말고 좀 열어놓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리아 프로진느라고 하는 사람 뭐 유명한 생화학자입니다만 1971년인가 노벨 상을 받으셨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 뭐 다치면 썩는다. 엔트로피가 많아지게 되는데 오픈 시스템에서 많아져야 새로운 혁명이나 창발성이 나타나지. 딱 마이너리티 아퀴지션으로 딱 진영 논리로 나눠가지고 이것만 옳다 그러면 썩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좀 공공신학이 좀 열어주는 신학, 매개하는 신학, 민중신학도 매개해주고 해방신학도 좀 열어주고 그러면서 뭐 욕도 얻어먹겠지만 좀 누구파들이라 욕도 얻어먹겠지만 그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유럽에서는 헬무트 꼴비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제임스 콘입니다. 저희들이 시도하는 거는 인종 문제가 계급 투쟁에 좀 더 앞서 있고 그다음에 세계 후기 자본주의 세계 그 체제론을 분석하면서 인종의 계층을 가지고 또 신체를 가지고 신자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사회과학적 분석을 가지고 합니다. 여전히 열려 있고요. 또 필요하면 이쪽 분야에 대한 제가 글도 좀 쓰겠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비판과 또 여러 가지 또 지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용병의 박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